네, 안녕하세요. 예, 예. 민법 강의, 지금부터 객관식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까지 20회 정도 예정돼 있고, 5월 5일은 제가 다른 저쪽에 강의가 잡혀 있어가지고, 5월 5일은 좀 휴강을 하고, 연강은 한 3회 정도, 3번 정도 일해야 되고, 시작은 가족법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법을 먼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역순으로 채권, 물권, 민총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진행하고, 최근 판례 나왔던 보충 자료들,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하고, 최근에 중요한 쟁점들 이런 것들을 판례 논점들을 살펴서 같이 추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충 자료 저번에 나눠드렸던 조문 변경된 거 최근에 조문이 바뀌어가지고 특히 한정승인 조문이 바뀌어가지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객관식에 이미 기출된 판례를 지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정승인을 법정 대리인 인식 가지고 따졌는 판례가 작년 재작년에 기출됐거든. 기출됐는데 기출 문제를 지우셔야 돼요. 지우셔야 되니까 1354페이지 13번의 답번 지문, 그다음에 56페이지 14번 문제 2번 지문, 이런 것들은 다 지우고, 지금은 무조건 한정승인할 때 인식 자체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고 나서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정승인 조문을 추가가 됐고, 우리 왜 불법행위 조문 구조하고 똑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미성년자가 왜 미성년 상태에서 성적 침해 당해서 성추행 같은 거 이런 걸 당했을 때 성년이 되고 나서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게 되는데, 그 조문하고 동일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조문이고, 이번에 저번 달 모의고사에 제가 이걸 한번 반영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판례 표현으로 오답을 만들었습니다. 법정 대리인 인식 가지고 따진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재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에 따르면 맞는 지문이 되지만, 지금 판례를 내면 틀린 지문으로 풀어야 돼요. 틀린 오답으로 풀어야 되니까 법정 대리인 인식 가지고 따진다는 거. 그게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고 나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 있다는 거, 이런 거는 꼭 확인해 두시고,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뒤에 가보면 이제 민법 나이 계산 연령 계산과 관련해 가지고 조문이 바뀌었는데, 이게 시행이 6월부터거든요. 6월부터 시행이니까 우리 시험에는 이게 반영이 됩니다. 시험에 반영이 되니까 나이 계산들 계산할 때 원래 나이가 우리 민법 나이 계산이 만 나이였거든. 만 나이니까 따로 계산법이 바뀌는 건 아니고, 조문이 이제 만 나이로 시행하겠다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 옛날에는 만 18세, 만 17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자를 붙인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성년이 되는 것은 그냥 19세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불통일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연령 계산을 만 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앞에 만자 붙는 거는 다 빼버렸습니다. 지금은 다 바뀌었으니까 그냥 18세, 그냥 17세 이런 식으로 조문이 바뀌어 있게 되니까 그런 취지를 전문 내용들을 확인해 두시면 되고, 최근에 나왔던 판례들 3월달에 법원행시 기출문제를 살펴보니까 작년 판례를 좀 몇 개 냈어요. 작년 판례를, 직전 연도 판례를 출제를 하게 되는데, 특히 소멸시효 쪽에서 직전 판례가 좀 중요한 게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법원행시에서 출제된 그런 쟁점들 이런 것들을 보고, 이미 저번 달 모의고사에 그런 문제들은 다 반영을 해가지고 기출을 했거든.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쟁점들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모의고사에 반영했으니까, 모의고사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최근 경향들 확인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를 풀 때 조심하시고,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 한정승인을 법정 대리인 인식 가지고 따졌던 판례가 지금은 다 바뀌었으니까요. 그런 것들 수정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법원 승진 주관식 문제만 봤는데, 객관식 문제는 아직 못 봤고 주관식 문제 봤는데, 명의신탁 그거 나왔더라고. 명의신탁 최근 쟁점들 그거 출제됐고, 공동저당 그거 냈더라고. 공동저당들 이런 것들을 출제했는데, 민사소송은 되게 쉽게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단독 사건인가 이런 거 나왔고, 그리고 소장 기판력 관련돼가지고, 기판력이 미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출제가 됐던데요. 민법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렸지 않았을까?
쓸 게 상당히 좀 많아 보이던데 민소는 같이 보거든. 걔네들은 민법 민소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간 부족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이 있던데 주관식은 한번 풀어볼 만해요. 그 주관식 자체는 한번 그 쟁점들 거기서 다루고 있는 판례들 이런 것들 아마 이건섭 법무사님 아마 그 해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주관식 자체는 한번 풀어보시는 게 필요하고 객관식에서 볼만한 거 이런 것들은 다음 달 그 모의고사나 이런 때 활용하겠습니다. 그쪽은 제가 모의고사 문제로 이래 좀 활용해서 기출 문제들 이래 추가해서 이래 정리할 테니까 그쪽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가족법부터 해가지고 이래 정리하게 되니까 가족법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객관식 풀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게 풀어본 거고 그다음에 아는 문제도 이러니까 답이 자꾸 생각나거든. 답이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책을 볼 때 답을 이래 찾았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던데요. 그래 공부하면 안 돼. 이 책은 그런 용도가 아니고 답을 찾는 문제는 모의고사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래 연습을 하시고 여기는 지문을 봐야 돼. 지문을 보고 이 기출 지문 자체가 OX로 풀어야 돼. OX로. 그래서 이해되는지 이해 안 되는지 이렇게 보고 만약에 이해 안 되면 그거는 별표도 하고 지문에다가 이래 별표도 하고 형광펜도 칠하고 이렇게 정리서를 만들어야 돼요.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지문이 이래 반복되는 것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강의 끝날 때 이 책이 지금 1400페이지 가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한 3분의 1은 줄여야 됩니다. 3분의 1은 겹치는 것만 지워도 한 3분의 1은 30%가 날아가거든.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책을 줄여놔야지 다음에 볼 때 이게 조금 더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이래 되게 되는데 같은 거 계속 읽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일단은 겹치는 거 지우고 지울 때 3번이 이렇게 겹친다고 해서 요래 지우지 말고요. 요래 지우면 100% 읽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눈이 가더라고. 눈이 가게 되니까 요 문장을 이렇게 지워버리라고 두 줄로 이렇게 없애버려가지고 하여튼 이쪽을 눈이 안 가도록 없애버려야지. 그래야지 다음에 또 읽지 않게 이랬다니까. 최대한 지우고 아는 거 지우고 그리고 최대한 같은 거 다 지워버려라. 겹치는 건 다 지우고 한 2개만 살려놔도 되는데 2개만 살려놔도 한 30% 사라질 겁니다. 아마 책이. 그러니까 점점 좀 줄여가면서 이래 정리하고 답 찾아냈다고 해서 넘어가지 말고 이게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 이래 책을 단권화해서 이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개인적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객관식으로 이래 정리해가지고 객관식을 지금부터 해서 시험장 갈 때까지 여러 번 이래 반복해서 이래 보고 민집하고 민법은 매일 보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는 매일 보는 게 영어 공부하듯이 손 놓지 말고 앞에 민집 봤잖아요. 민집 봤는데 그거 놔버리면 손 놔버리면 그것도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빠져나가니까 객관식이든 뭐든 하나 잡아가지고 배배관 선생님 얇은 책이 있던데 그것도 되게 정리 잘 돼 있더라고. 얇은 책으로 보든지 아니면 객관식으로 보든지 하여튼 한 권 딱 정해놓고 그거를 매일 보세요. 매일 30분씩 이래 매일 보고 아니면 1시간씩 정도는 이래 민집을 감을 이래 계속 쭉쭉 읽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자꾸 적응해 나가는 게 필요하게 되니까 그건 매일 보고 그다음에 이거 민법 끝나면 민법이 이제 손 놓으면 안 돼. 손 놓으면 안 되고 민법은 계속 매일 본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래 정리하고 지금 공탁이나 아니면 가등이나 이런 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점심 먹고 가등 아니면 저녁 먹고 공탁 이렇게 해가지고 30분씩 다시 또 그걸 매일 봐. 매일 이래 정리하고 그러면 하루에 4과목은 매일 봐라. 매일 보고 그러면 나머지 오전에 2시간 공부하는 거 오후에 3시간 공부하는 거 저녁 먹고 한 3시간 4시간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계획표를 따로 짜면 돼. 그 계획표를. 그러니까 4과목은 매일 보고 나머지 4과목을 그 계획표에 넣어가지고 이래 돌려나가라고. 그래서 상법을 보고 그다음에 등기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송 이런 식으로 해서 4과목을 이래 나머지 4과목을 계획표를 이래 돌리는 이런 계획표로 가면 그러면 지금부터 보면 시험장 갈 때까지 한 8번 이상 볼 거다. 아마 그렇게 계획표 짜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면 매일 보는 거 그거 30분씩 보는 거 그거 하면 한 10몇 번 정도 보거든. 제가 한 달 반 정도 해가지고 한 10몇 번 보고 갔거든. 30분씩 해가지고 한 권을 한 10몇 번 정도 이랬거든. 시알리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30분 만에 한 번 보더라고. 한 번 보게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이래 하면 과목당 거의 한 10번씩 보고 다 갔어요. 10번씩. 제가 1차를 한 3개월 공부했는데 한 10번씩 보고 갔거든. 다 10번. 이재상 교수님 형법 기본서로 정리했고 헌법을 권영선 교수님 기본서로 정리했는데 다 10번 봤어요. 김준호 교수님 기본서로 해가지고 한 10번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나머지 과목들은 물론 다른 공부 한 적도 있긴 있지만 나머지
나머지 과목도 등기도 한 10번 이상 보고 갔고, 등기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 공부하니까 여러 번 이래 반복해서 정리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실전에 들어가면 기계적으로 찍게 돼 있더라고. 이게 파란색, 빨간색 이래 팍팍 생각나니까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이런 거 바로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뭐 시간도 모자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빨리 이래 끝내버리던데요. 그러니까 정답률도 높아가고, 하나 틀렸는데 하나 바꿔가지고 틀렸더라고. 그러니까 가등을 하나 틀렸는데 등기는 3개 틀리고 그렇게 식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바꾸니까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처음에 찍었는 게 맞았는데 그게 바꿔서 하나 정도 이래 틀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권 잡아가지고 지금부터는 계속 반복해서 이래 정리하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딱 어떤 책으로 정리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객관식 봐요. 객관식. 뭐 다른 과목들도 그냥 뭘로 정리할지 잘 느낌이 안 온다 싶으면 그냥 객관식 그냥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래 정리하고, 일단은 1차부터 붙고 2차 자체는 붙고 나서 그 다음에 고민하면 이래 되고, 여기 매니저나 이래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물어보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거는 붙고 나서 물어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1차부터 먼저 최선을 다해서 점수를 받아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 정리하면 충분한데, 거의 아는 거 자꾸 틀린 민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문도 길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놓치는 거야. 지문에 매몰돼가지고 아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틀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긴 지문을 지금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요. 1년 연습을, 이래 푸는 연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정답 자체가 이래 보이면 그걸 찍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위에 새로운 지문 하나 들어오면 그게 자꾸 현혹되니까 밑에 답 지문이 있는데도 그걸 골라내지를 못하더라고. 자꾸 위에서 함정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와서 풀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실전에 들어가서 이제 푸니까 또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또 그걸 골라내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이래 틀리게 되는데요. 최대한 이제 앞으로 이제 정리할 때 그런 거 없애는 거, 그런 실수, 잔실수, 착각하는 거 이런 거 없애는 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의 작업이고, 그거 하려면 한 권 여러 번 봐야 됩니다. 한 권을 여러 번 봐야 되니까 이것저것 보지 말고 최소한 3번 이상 봐야지 이게 아마 풀리지 않을까, 풀리게 될 거고, 제 같은 경우는 한 8번씩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 정리했는데요. 그러니까 쭉쭉 보고, 그리고 민법 나중에 이 강의 끝나고 한 30분씩 이래 볼 때 정독해가지고 막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요래 보지 말고 어떻게 보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법무사 기출만 먼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갔다 오는 게 좋아. 이게 민법은 하나로 돌아오는 게 돌아가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법무사 기출만 먼저 풀겠다. 그러면 그게 다 풀면 오른쪽에 있는 법원행시 기출만 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짝수 법원행시 기출 문제만 풀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쭉쭉 보는 게 오히려 진도를 뽑아가는 게 좋은데, 자꾸 30번 보라니까 막 10페이지 보고 이렇게 보면 앞에하고 뒤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했는 걸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뒤에서 보니까 이게 계속 같은 실수를 하는 거야. 또 시간도 줄지도 않고 이해도도 높아지지도 않고, 이게 연결이 돼야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공부를 이래 여러분들이 같은 시간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연결을 해서 민청하고 이렇게 끝까지 연결해서 그래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짧게 볼 때 좀 책을 좀 여러 번 보는 방법을 이렇게 보고, 정독보다는 다독이 좋습니다. 이게 눈에 계속 익혀놔가지고 이게 기계적으로 뭐가 딱 보면 뭐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것들, 옆에 막 그림도 그려놓고 그런 형태로 해서 정리하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니까, 하여튼 지금 실전에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풀 수 있는 시간은 하나도 없다. 지금은 지문이 그리 길게 나오는데 언제 다 그거 생각하고 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빨리 풀어야 되고, 한 번 읽고 바로 다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 잘 생각하고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229페이지 가족법, 친족법부터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1번. 그러니까 이게 왜 맞는지, 왜 틀리는지 그게 떠올라야 돼. 왜 이게 어디가 틀렸고 어떤 부분이 틀렸다는 거, 이런 것들이 기억나야 되고, 그게 기억이 안 나고 정리가 안 되면 그런 것들은 다시 봐야고, 그리고 예습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한 10분 정도 진도 나가는 범위 있잖아요.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 나간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빠르게 읽어보시고 해설 보지 말고 지문만 읽어봐. 지문만 읽어보면, 그러면 지문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그러면 옆에 다 이렇게 물음표 하세요. 물음표 해놔가지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체크표를 해놔가지고 수업에서 뭘 집중해서 들어야 될 걸 좀 골라놓으세요. 골라놓고 그래가지고 수업을 내가 요 부분은 아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도 되고 요거는 모르는 지문이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렇게 활용해서 수업을 따라와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여기 멍하니 앉아 있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이게 다 자기 실력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그러니까 풀어주니까 잘 풀리거든요. 제가 읽어주고 끊어서 읽고 이러니까 잘 읽히니까 이게 실전처럼 이래 자기 혼자서 읽을 때도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한번 읽어보세요. 혼자서 한번 읽어보고 그게 같은 느낌이 드는지 안 드는지를 이렇게 보고 며칠 지나서 또 읽어봤는데 만약에 똑같은 느낌이 들면 그거는 여러분들께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시간이 또 지나고 나서 읽었는데 또 사라져버리면 또 곤란하게 되는 고민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예습을 그런 형태로 해서 좀 골라놓고 무조건 이런 거 지워나가는 공부 이런 걸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래 따라오시면 되겠죠. 자, 1번. 자의성가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부가 외국인일 때 자는 모의성가본을 따라야 된다. 아니에요. 아빠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엄마성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고 아빠성 따라도 됩니다. 외국인 아빠성을 이래 따라가지고 그대로 아빠의 성을 이래 따르는 것도 이래 가능하게 이래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아빠성을 따르기 싫으면 그때는 엄마성을 따라도 돼요. 그러니까 1번 해설 거기 보시면 부가 외국인일 때 모의 성가본을 그 다음 밑줄에 돼 따를 수 있다. 이게 포인트야. 따를 수 있다. 그러니까 엄마 성가본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빠 성가본 따라서 그냥 외국인 이름으로 이래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한국 이름으로 그냥 엄마 성가본을 따라가지고 한국 이름으로 이래 해도 이래 되게 되니까 아빠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엄마성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부계주의가 원칙이거든. 부계주의. 아빠 성가본을 따르는 게 원칙이니까 그게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요. 부계주의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부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모의 성가본을 따릅니다. 이게 아빠를 모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부계주의가 안 되니까 엄마 성가본을 이래 따라야 되고 부모를 모두 알 수 없으면요. 부모를 모두 알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버려진 애들 있죠. 발견되는 버려진 애들 그런 애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성가본을 창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 혼인 후에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 협의에 따라서 종전의 성가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종전의 성가본을 이래 사용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자 봐요. 아빠가 있고 부가 있고요. 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모가 애를 혼자서 출생해가지고 얘를 자가 이래 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 후에 출생자가 이래 만들어지면 아빠를 알 수 없으니까 이때는 엄마의 성가본을 따라가지고 만약에 엄마가 김씨라고 해서 엄마 성가본을 따라가지고 김똥똥으로 이름을 지어놨을 건데 근데 나중에 이 혼인의 출생자를 얘가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는 인지를 하게 돼요. 인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인지는 출생시로 소급하도록 돼 있거든. 이거 860조에서 출생시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갑의 자식으로 바뀝니다. 처음부터 갑의 자식으로 바뀌니까 따라서 부계주의에 따라서 얘는 아빠 성가본을 따라야 돼. 원칙에 따라서 인지하는 순간 소급표가 있으니까 아빠 성가본을 이래 따라야 되는데 근데 김씨로 만약에 20년 이상 살아가지고 지금 대학생인데 근데 인지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박씨로 바꿔버리면 얘가 혼란스럽게 되잖아. 얘가 혼란스럽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때는 원래는 아빠 성가본을 따라야 되는 부계주의로 따라야 되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김씨로 살았는 얘를 이래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이때는 얘네들이 협의해서 협의해가지고 원래는 아빠 성가본을 따라야 되지만 계속 엄마 성가본을 쓸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엄마 성가본을 이래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근데 이게 안 돼. 부모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 엄마 성가본을 따를 수 없으면 그러면 얘가 법원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법원으로 가가지고 법원에 허가받고 법원에 허가받아서 그냥 옛날 성가본 쓰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으로 가서 허가받고 쓸 수 있게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부계주의로 바뀌어야 돼. 원칙은 부계주의로 바뀌어야 되는데 부계주의에 따라서 처리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종전의 성가본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조문에서 만들어주게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조문에는 예외
조문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외 조문만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4번 이런 것들이 그 가등법에서는 되게 중요할 건데,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이게 자주 나오지는 않고 가족관계 등록법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많이 출제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쪽하고 연결해서 이래 살펴보고, 그다음에 4번 민법은 이게 가족법이 한 4개나 5개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낼 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골라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이게 문제 수가 또 제한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등법에서 많이 나오죠. 가등법에서는 그 가족관계 등록법 이쪽에서는 많이 써먹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자의 복리를 위해서 자의 성가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요, 자가 미성년자고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으면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게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본 바꿀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성가본을 이래 바꿀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부의 성가본을 따르고 있다가 대개 이제 부모님들이 이혼을 했을 때 그때는 엄마 성가본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성가본을 이래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엄마가 왜 재혼했을 때 재혼하고 나서 이제 새아빠죠. 계부의 성가본을 이래 따르도록. 그러니까 그쪽에서 박씨 아들 2명, 그 다음에 이쪽에서 김씨 자녀 2명, 이렇게 재혼이 돼버리면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성가본이 다르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게 되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조문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 조문 때문에 입양할 때도 굳이 친양자 입양을 할 필요 없이 일반 입양하더라도 이 조문을 통해서 성가본을 바꾸면 됩니다. 성가본을 이래 바꾸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최근에 나왔던 나중에 민청에서 이래 정리해 드릴 텐데, 성가본을 바꾸면 김씨성에서 만약에 박씨로 바뀌었다, 아니면 박씨성에서 김씨로 바뀌면 엄마 성가본을 이래 따르면 종중원 지위도 바뀐대요. 종중원 지위도 바뀌어요. 그래서 당연히 성년이면 그러면 아빠 성가본을 해서 엄마 성가본을 바꿨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엄마 종중원이 돼버립니다. 엄마 종중원이 이래 되니까 김씨 종중원으로 바뀐다, 이렇게 최근에 나왔던 판례가 판시한 게 있으니까 성가본 변경하면 종중원 지위도 자동적으로 이래 바뀌게 되는 거죠. 5번 부모가 혼인신고할 때요, 혼인신고할 때 이걸 동그라미 하고, 혼인신고할 때 모의 성가본을 따르기로 이래 협의했을 때 자는 모의 성가본을 따르도록 이래 돼 있는데요. 원래는 부계주인데 얘네들이 합의해가지고 엄마 성가본을 따르는 거, 이것도 가능해. 이것도 이래 가능하게 되는데, 다른 시험에 이게 오답으로 뭘 내냐면 출생신고할 때 이렇게 내더라고. 출생신고할 때 이렇게 출제하던데 혼인신고할 때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혼인신고할 때 결정할 것이 필요하게 되니까 출생신고가 아니죠. 그러면 넘어가셔서 친족의 범위들 정리가 이래 돼 있는데, 1번에는 답만 볼게요. 3번 보시면 친족관계, 1번은 다 풀어버릴게요. 친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1번.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3명이 인척입니다. 3명이 인척이 이래 되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까지 인척이 되고, 여기서 이제 오답이 나오는 게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거든.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보면 나의 혈족은 형이죠. 형이 이래 있고, 그다음에 혈족의 배우자니까 형수가 되겠죠. 형수가 되고, 형수의 혈족, 그러니까 사돈처녀, 그 사람은 친족이 아니고, 그래서 사돈처녀와 제가 혼인하는 거, 이게 겹사돈이 된다라고 불러. 겹사돈이라고 된다라고 이래 부르는데, 혼인이 되는 겁니다. 혼인이 된다. 친족이 아니니까 혼인이 이래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2번 부부 일방이 사망 동그라미하고, 사망했을 때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 동그라미 하세요. 재혼을 하면 인척관계가 종료하게 이래 됩니다. 이혼은 바로 그날부터 바로 종료고, 이혼은 그날부터 인척관계가 바로 종료인데, 사망은 사망으로 바로 종료하는 게 아니고 재혼까지 해야 됩니다. 재혼까지 했을 때 그때 인척관계가 종료하고, 그 다음에 3번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 없으면 8촌 이내 혈족 및 인척과 배우자에 미친다고 이래 됐는데, 이런 거 조심해. 지금 8촌 이내 혈족과 인척이라고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이 문장은 8촌이 이것도 수식하고 이것도 수식하잖아요. 수식하게 이래 돼 있는데, 이래 나오면 틀리고, 혈족은 8촌까지가 맞거든. 혈족은 8촌까지가 맞는데, 인척은 그 밑에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촌까지만 친족이 이래 되게 되니까 8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 이래 나오면 틀려요. 그 둘 다 8촌이 수식해버리기 때문에 인척은 사촌까지만 포함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요.
양자와 양부모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래 촌수를 정해주게 이래 되고요. 5번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그 혈족의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혈족에 대해서 촌수에 따라서 인척 관계를 결정하시면 이래 되겠죠. 됐고 오른쪽에 이제 혼인으로 가시면 1번에 혼인 무효 사유 4개 외우세요. 혼인 무효 사유 거기 4개니까 이걸 외워놓고 이거 아니면 다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가 이래 되니까 혼인 무효 사유 4가지를 이래 외워놓으시면 될 테니까 1호가 합의 없을 때 무효고 그 다음에 2호가 809조 1항이 친족이죠. 친족 간에 혼인하는 거 이게 8천 이내 그 혈족까지 친족끼리 혼인하는 거 이런 것들은 무효가 이래 되고요. 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만 무효입니다. 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만 무효로 처리되고 그다음에 3호가 당사자 간의 직계 인척 관계 있거나 있었던 때 그다음에 4호가 당사자 간의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 있었던 때 이런 때는 무효입니다. 딱 4개니까 외우세요. 이런 것들은 8천 이내 혈족끼리 혼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2번 혼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1번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나서 그 혼인이 취소되면 그 상속 재산은 법률상 혼인 없는 것으로 취득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혼인을 했다가 이게 취소되거든. 혼인의 취소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래 취소를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취소했을 때 여기서 상속받은 걸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될지가 문제되거든.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될지 문제되는데 우리 법률행위는 민법에서 재산상 법률행위는 취소되면 소급 무효로 바뀌니까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될 급부부당이득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혼인은 이게 취소됐을 때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혼인이 어떻게 이게 없었던 상태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혼인의 취소는 장래요만 있는 겁니다. 소급표가 없고 장래요만 있고 따라서 여기서 상속받은 거는 그대로 유효고요. 그러면 여기서 출생하면 혼인 중 출생자가 되는 거고 혼인 취소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혼인 외 출생자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게 되니까 결국 혼인의 취소는 소급표가 없다는 거 이걸 묻는 겁니다. 이걸 묻게 될 테니까 혼인의 취소는 소급표 없고 자 민법에서 소급표 없는 거 2개 나오거든. 소급표 없는 거 2개 나오니까 그 2개는 꼭 외워라. 2개는 외우시는 게 필요한데 첫 번째가 혼인의 취소 소급표가 없고 혼인의 취소 또 하나가 139조 무효행위 추인요. 무효행위 추인 그게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139조 무효행위 추인 그 다음에 여기 혼인의 취소 이런 것들은 소급표가 없다라고 기억하고 이 지문이 혼인의 취소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지문 그걸 보여주는 지문이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2번 중혼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전혼 배우자는요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게 이래 된다는 게 8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얘하고도 한번 법률상 혼인신고가 됐고 얘하고도 한번 법률상 혼인신고가 돼버렸을 때 이걸 중혼이라고 부르거든. 중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중혼 배우자 한 명이 사망했을 때요. 한 명이 사망했을 때 그럴 때 얘가 이걸 여전히 취소할 수 있을지 취소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여전히 실익이 있는 걸로 봐요. 왜냐하면 취소되기 전까지 이게 2개 다 유효가 돼버리거든. 유효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혼인도 유효고 이혼인도 유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쪽 배우자가 사망해도 취소시킬 실익이 있다라고 봐요. 실익이 있다라고 봐서 취소할 수 있게 이래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둘 다 법률혼일 때만 중혼이에요. 법률혼일 때만 중혼이고 한 명은 혼인신고, 한 명은 사실혼. 그거는 중혼이 아닙니다. 첩입니다. 첩이 이래 되니까 103조 위반이 돼. 그거는 취소 사유가 아니고 3번 혼인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하고 기재가 요건 아니다는 거. 기재가 요건이 되지 않으니까 적법하게 기재됐는지는 혼인의 성립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등기하고 다르죠. 등기는 접수됐다고 해서 물권 변동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기록이 돼야 돼. 기재가 이래 돼야 되는데 그 혼인 신고 이런 것들은 접수만 되면 수리만 되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중혼이라 하더라도 그 취소의 확정 판결이 없으면요 법률상 부부를 할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도 됩니다. 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둘 다 유효거든. 둘 다
유효로 취급되고 5번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요. 그 재산에 관해서 약정하면 혼인 중 법원 허가 없으면 이를 변경할 수 없게 이래 되게 됩니다. 부부 재산제 조문이고 혼인 성립 전에 약정해야 돼. 혼인 성립 전에 약정해야 되고 혼인 성립 전에 약정돼 있으면 약정 재산자가 있으면 그때는 함부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에 변경하고 싶으면 법원에 허가받아야 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을 해줘라. 다음 페이지 3번 혼인 옳지 않는 거 1번 사실로는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요 가족 질서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의 요건은 다 갖췄는데 신고만 안 한 단계가 사실혼, 신고만 안 한 단계가 사실혼이 이래 되게 되니까 혼인의 의사도 있어야 되고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까지 필요하게 이래 되는 거고 2번 당사자 사이에 이런 부부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간의 참담 부부관계를 설정을 바라는 효과 이사가 없을 때 그 혼인은 815조 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을 해줘야지 이래 되게 됩니다. 옆에 써두시면 가장 혼인은 무효다 이래 써둬야 돼. 가장 혼인 이거 읽을 때 가장 혼인은 무효다 이래 읽어야 돼요. 이래 읽어야 되고 가장 혼인이 무효가 되는 이유는 1호 무효 사유 혼인 의사가 없기 때문에 혼인 의사 합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가 되고 뒤에 꼭 구별해서 봐야 될 게 가장 이혼은 유효입니다. 가장 이혼은 유효니까 가장 혼인하고 구별하고 가장 혼인은 무효 우리 판례가 가장 이혼은 유효 이렇게 구별해서 정리하고 3번 현재 시행 중인 민법 807조에 따르면 남자 18세 여자 16세에 달할 때 부모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다. 옛날에는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거든. 남자 18세 여자 16세 이렇게 구분됐는데 이게 양성평등에 반한다고 해서 요즘은 이렇게 따로따로 처리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법에 남자는 몇 세 여자는 몇 세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남녀 불문 18세입니다. 남녀 불문 18세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3번이 틀렸고 이렇게 구분되면 다 틀린 겁니다. 요즘은 이런 거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이런 거 구분하는 조문 자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4번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던 후에요. 그 혼인이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해서 무효하거나요. 또는 상속재산이 법률상 혼인 없이 취득한 걸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거 계속 나오죠.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이거 부당이득으로 바뀌지 않는다. 소급무효로 처리되지는 않게 이래 되는 거죠. 오른쪽에 5번 문제요. 혼인 가장 옳지 않는 거 1번 부부 상호간의 의무는요. 부부 상호간의 부양 의무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를 가능케 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차적 부양이 이래 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부양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부부 사이의 부양은 1차적 부양. 1차적 부양으로 부르게 되고 우리 친족 간의 부양들 친족 간의 부양들 같이 살고 있는 친족들 이런 사람들을 부양해야 되는 친족 간 부양을 이렇게 규정했는데 이거는 2차적 부양. 2차적 부양으로 이래 부르게 이래 되고 또 하나 1차적 부양이 대표적인 예가 이거 부부 간의 부양이 1차적 부양이고 또 하나가 미성년자를 부양하는 거. 미성년자를 부양해줘야 되는 거. 이거 두 개가 1차적 부양이고, 성년의 자를 부양한다든지, 그 다음에 친족 간의 부양들, 그런 부양들은 2차적 부양이 되고, 차이점은 1차적 부양은 자기 생활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야 돼. 같은 수준으로 살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수준으로 같은 수준으로 부양해야 되는 게 1차적 부양이고, 이거는 남으면 도와주는 거. 남으면 도와주게, 남으면 부양하게 이랬대, 남으면 부양을 하라고 이랬돼 있으니까 이거는 같은 수준으로 먹이는 게 아니고 남으면 형편이 되면 도와주는 거, 형편이 되면 도와주게 이랬다는 게 2차적 부양입니다. 그러니까 부양의 정도가 달라. 부양의 정도가 이래 차이가 있으니까 1차적 부양과 2차적 부양인데 부부는 1차로 같은 수준으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해서 직계율적으로서 부담하는 부양 의무는요. 부양 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받을 자가 그 자력이나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하나요 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적 부양이에요. 그러니까 성년의 자는 2차적 부양이고 여유 있으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유 있으면 남으면 도와주게 되는 게 그게 2차적 부양인데 자, 이 사건이 이 사람이 지금 성년의 그 자식인데요. 성년의 자식인데 이 사람이 부부를 했는데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얘가 그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거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인데 근데 그러면 배우자가 이걸 얘를 간호를 해줘야 될 건데 얘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간호를 안 해. 간호를 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얘를 간호한 거야. 엄마가 얘를 이래 간호하게 이랬댔다고. 그러니까 지금 1차적 부양을 해야 되는 부부가 부양을 안 하니까 간호를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성년의 자를 그 직계혈족이 직계존속이 얘를 자식을 이래 간호하게 이랬댔거든. 그러면 얘는 1차적 부양 의무자고 얘는 2차적 부양 의무자잖아요. 2차적 부양 의무자가 되니까 이게 남으면 도와주는 부양의 정도도 차이가 있지만 이게 순서도 결정하는 거야. 순서도 결정해서 1차적 부양 의무자가 먼저 부양을 했었어야 되는 걸 2차적 부양 의무자가 대신 부양해 버렸으니까 우리 판례 이거 구상권 인정합니다. 구상관계를 인정해서 1차적 부양 의무자의 의무를 대신 이행해줬다. 이렇게 봐가지고 구상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주게 이랬다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게 가사비송이거든. 가사비송이어서 이게 다류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가정법원 관할이거든. 가정법원 관할인데 근데 이거는 1차적 부양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아서 2차적 부양 의무자가 대신 부양했는 걸 구상하러 온 거죠. 구상하러 왔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일종의 부양 의무 불이행의 문제가 아니고 부당이득 성격이잖아요. 부당이득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제기가 돼야 된다는 게 이 판례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양 의무를 불이행하면 다류 가사 사건으로 봐서 가정법원 관할인데 이거는 부양 의무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대신 부양했는 것을 이유로 하는 구상권 즉 부당이득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관할이라는 거 그게 이 판례의 결론이죠. 그래서 3번 따라서 2차적 부양 의무자인 어머니가 수술 후 의식이 혼미하고 마비 증세가 있는 성년자인 아들을 부양하여 왔다면요. 1차 부양 의무자인 그 아들의 처에게 자신이 지출한 병원비 등 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처는요. 자신이 부담할 부양 의무 범위 내에서만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상환할 의무가 있게 되는 거고. 자, 4번. 위와 같이 부부간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친족이 구하는 부양료 상환 청구는 가사 비송 사건으로 가정법원 전속관할이 아니고 이거는 부양 자체의 문제가 아니거든. 부양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그 부당이득 구상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입니다.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처리돼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양의 구조를 기억하시고 1차적 부양과 2차적 부양 이렇게 구분내게 되고 이게 부양의 정도도 다르고 순서도 결정합니다. 순서도 이렇게 결정하게 되니까 순서까지 여기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5번 한편 부부간의 부양 의무 중 과거 부양료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받을 사람의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 의무 이행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함으로써 지체 빠진 이유의 것 고기 밑줄하고 지체 빠진 이유의 것에 관해서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게 이래 판례입장인데요. 교재 보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과거 부양료를 판례를 두 개 봐. 과거 부양료 판례를 이래 두 개 보게 되는데 지금 부부간의 과거 부양료 부부간의 과거 부양료 판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미성년자 자녀한테 자녀에 대한 과거 부양료 판례가 이래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거 봐요. 아까 혼자서 엄마가 애를 키우다가요. 엄마가 혼인의 자를 혼자서 애를 키우다가 나중에 얘 친부가 인지를 하게 되거든. 인지를 하게 되는데 인지를 하면 이게 소급표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아빠 자식으로 처리되거든. 그러면 아빠는 얘를 태어났을 때부터 부양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부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엄마 혼자 부양했잖아. 엄마 혼자 이래 부양을 하게 이래 됐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부부가 같이 부양했어야 될 부분을 얘가 혼자 다 부양했으니까 이게 청구할 수 있는 거 이게 과거 부양료라고 과거 부양료가 이래 되게 되는데 자녀에 대해서 과거 부양료는
당연히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해.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당연히 과거부양료를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됐는데 부부간은 당연히가 아니고 지금 받는 것처럼 청구받고 나서 청구 후 지체 빠진 부분 지체 상태에 빠진 부분만 지체 상태에 빠진 부분 이것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청구가 들어가야 돼. 청구받고 청구하고 나서 지체 상태에 빠진 거 요것만 과거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당연히 전액 다 받지는 못하고 근데 이거는 그게 필요 없어. 청구 같은 거 필요 없고 자녀에 대한 과거부양료는 당연히 인지소급표에 따라서요. 당연히 부담을 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청구받고 지체에 빠진 거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이게 뒤에 가보면 이렇게 크로스로 답을 만들어. 이렇게 크로스로 자녀 내놓고 이걸 붙인다든지 아니면 부부 내놓고 이걸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래 오답을 만들게 되니까 과거부양료가 이 판례가 나왔는지 이 판례가 나왔는지 동그라미를 해. 동그라미하고 부부 판례인지 아니면 자녀 판례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를 이래 풀어줄 수 있도록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일상가사 대리권 빠르게 한번 보면 일상가사 의미가 나오게 이래 되는데 일상가사에서 서로 대리권 있는 걸로 조문이 되어 있는데 일상가사는 부부 혼인 공동생활에 필요한 보통사무 즉 가정생활상요 상시에 행해지는 행위로서 동거생활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법률행위인데 옆에다가 써두시면 의식주라고 써두세요. 의식주. 그러니까 대개 일상가사라는 게 의식주와 관련되는 걸 의미하게 되고 그다음에 2번 현명주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거는 빼고 옆에 법정 대리권 밑줄하고 법정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대리권이에요. 법률에서 인정하는 대리권이니까 법정 대리권의 문제고 자 오른쪽에 적용 범위 사실형 관계나 부적 관계도 적용돼요. 부적 관계도 적용되고 일상가사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 동그라미하고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일상가사 대리권을 제한한 걸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부부 재산 계약으로요 일상가사 대리권과 일상가사 연대 책임 이런 조문을 배제 못합니다. 이거는 함부로 합의로 배제할 수는 없게 되겠죠. 자 판단 기준인데요. 민법 832조에서 말하는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는 것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요 그 부부 공동체의 생활구조나 정도와 부부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 통념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된다. 무슨 말이냐면 의식주와 관련되는 게 이제 의식주가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이게 차이가 생기거든. 차이가 생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생활 수준이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일상가사 대리권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를 따지면 되는데 2번 발표하고 대개 우리 판례가 부동산을 매각한다든지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가등기 담보다든지 신원보증을 선다든지 연대보증을 서는 거 이런 것들은 일상가사에 들어가잖아. 일상가사에 들어가지 않는데 근데 주거용 아파트 구입 명목은 금전 차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의식주에 들어가거든. 주거용 아파트니까 이런 것들은 일상가사에 들어가게 이래 되게 되고 이를 초과하는 대규모 아파트나요 주택 구입 명목 비용으로 금전을 차용한다든지 차가 자가용 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거 이런 것들을 일상가사가 아닌 걸로 평가하게 이래 되는데 이 자가용이 좀 귀할 때 이 판례가 나왔다 보니까 이게 80년도 판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자가용이 되게 그 사치품이고 귀한 시대다 보니까 지금 이 판례가 나오면 이게 자가용 구입비가 일상가사로 볼 수 있을 건데요. 근데 이게 옛날 판례다 보니까 지금 자가용까지도 일상가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이렇게 구분하시고 자 그다음에 4번 일상가사 대리권의 확장이라고 해서 비상가사 대리권을 인정할까? 비상가사 대리권을 인정할지가 문제되는데 원래 부부는 재산관계가 별산제가 원칙 별산제가 원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명의로 지금 돼 있는 부동산이 있을 때 이걸 부부라고 해서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다고.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고 이거는 얘 거니까 얘가 처분해야 돼요. 얘가 처분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처분하면 이게 무건대리가 돼버리죠. 무건대리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걸 무건대리로 이래 처리되게 되는데 근데 이런 걸 예외를 인정해서 별산제 예외를 인정해서 비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해서 이걸 조금 예외적으로 좀
확대해 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일상가사 대리권으로 이 사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될까가 문제됐거든. 왜냐하면 얘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어요.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든지 아니면 행방불명 상태에 빠져있어. 행방불명 상태에 이래 빠져있으니까 그러면 자녀들을 그 학원을 보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아니면 이걸 뭐 담보로 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아서 애를 교육을 시켜야 되고 생활비를 써야 되니까 얘가 돌아오지 않고 얘가 의식이 없는 상태니까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을 넓혀가지고 이걸 별산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서 이걸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지가 문제되는데 결론 이렇게 절대로 안 돼. 이게 절대로 안 된다라고 결론을 이렇게 가고 이걸 풀어줘 버리는 순간부터 배우자 재산 팔아먹기가 너무 용이해. 이거 전에 말했죠. 우리 집에 내 인감도 내 공인인증서 비번을 내가 모른다니까. 한 번도 안 해봤고 은행의 거래는 다 내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비번을 몰라. 비번을 모르고 그냥 인증번호 오면 그거 알려주기 바빠 나는. 그래가지고 인증번호 오면 이제 그 몇 번 이렇게 불러라고 옆에서 이렇게 지령을 내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쉽게 이래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함부로 인정 안 해요. 함부로 인정하지. 비상가사 대리권은 함부로 인정하지 않고 이거 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거 팔아버렸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우리 판례가 무건대리로 보는 거예요. 무건대리로 보고 이게 무건대리가 되니까. 무건대리로 됐을 때 예외적으로 외감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 그게 표현대리인데 이걸 126조 표현대리로 보호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으니까 이걸 기본대리권으로 삼아가지고 표현대리로 보호하면 안 될까가 이래 문제되게 되는데 그것도 쉽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대리권에는 들어가죠. 이게 기본대리권에는 들어가는데 정당한 이유 판단이 되게 까다롭다고. 이게 정당한 이유 판단이 선의무과실을 일반인들보다는 되게 까다롭게 따지기 때문에 126조 판례를 인정한 게 거의 없죠. 거의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구조로 이래 처리되고 요게 이제 2차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2차 시험에서 이런 형태로 주관식 시험에서 이래 출제가 이래 되고 있으니까 일상가사 대리권이 요게 왜 자주 나오냐 그러면 법무사들이 사고가 여기서 다 터지거든. 사고가 여기 본인 확인 안 해가지고 본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남편이 지금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대신 팔러 왔다든지 아니면 내가 대신 등기하러 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본인 확인하고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해줘 버리면 우리 그 대법원 판례가 중과실 인정해요. 법무사한테 중과실 인정해가지고 과실상계 당해도 그거 한 70% 정도는 책임져야 되거든. 책임을 이래 져야 되는데 서울 같은 거 부동산 하나 넘기면 한 10억 넘지 않나? 요즘은 웬만하면 이래 10억 넘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한 건 하다가 이게 손해배상을 막 몇 억씩 이래 부담하게 되는 그런 문제니까 연수받을 때 이것만 연수를 계속해요. 연수받을 본인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남편이 뭐 의식이 없다 그러면 사진 찍어 오라고. 사진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사진 있잖아. 아니면 직원 보내가지고 사진 촬영하게 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놔야 돼. 법무사들이. 안 그러면 이거 본인 확인하지 않고 이래 팔아버리면 이런 것 다 법무사들한테 책임이 전가되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2차에도 이게 자주 나오고 2차에서도 최근에 출제된 거죠. 자, 1번.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동그라미 1번인데요. 부부 일방이 장기부재, 행방불명이죠. 장기부재일 경우 배우자의 비상가사 대리권을 인정하자는 않은 견해가 있지만 판례는 이걸 부정합니다. 부정해서 일상가사 범위를 유월했다는 것을 전제로 표현대리 성립 여부로 문제로 파악한다. 그러니까 무건대리로 가요. 무건대리로 가고 무건대리니까 표현대리를 한번 검토해 보는데 이마저도 좀 쉽지 않다 이런 느낌. 이마저 기본 대리권에는 들어가지만 정당 이유 판단이 쉽지 않게 이래 되게 되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고 자 2번 판례가 부부의 경우에도 일상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를 배우자를 대리해서 행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필요한 거지 부부 일방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해서 대리권을 갖지는 못해. 대리권을 갖지 못하니까 이런 거 행방불명됐다고 해서 배우자가 당연히 처분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때 필요한 거 얘를 죽여야 되거든. 죽여야 되니까 그게 실정선고라고. 실정선고고 실정선고 받아버리면 이거 사망 간주되니까 그러니까 상속이 일어나고 상속받아서 처분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지. 그냥 연락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당연히 판다든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표현들이와 관련되는 판례인데 이게 정당한 이유 판단이 되게 어려운데, 간혹 인정한 것. 동그라미 1번 보면, 판례는 부분 일방이 일상가사 범위를 넘는 법률 행위를 했을 때, 827조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당행위에 특별 수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126조 표현들이 성립을 인정하는데, 이게 쉽게 인정 안 돼요. 2번.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해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 그것이 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들리면 처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고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 권한을 줬다고 믿을 만한 정당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객관적 사정이 이래 필요하게 되니까 함부로 인정하면 안 돼. 함부로 인정하지는 않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 인정한 판례 3번 보면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서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않았을 때 그 아내에게 가사 대리권이 있었고요. 남편 소유 가대를 적정 가격으로 매도해서 그로서 위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서 대신 들어갈 살집을 매수했다면요. 매수인이 이러한 사유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요. 객관적으로 봐서 그 아내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걸로 보습니다.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예외가 있는 것으로 이래 처리하게 됐죠. 그러면 일상가사 연대 책임이 나오게 되죠. 자, 문제는 7번 한번 볼까요? 혼인의 효과, 옳은 거 이래 모두 골라라. 가번. 동거에 관한 심판 절차에서 동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해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위반했다면 법원 일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동거 의무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이혼 청구가 전제돼야 된다. 자, 여러분들 간접 강제 기억나세요? 간접 강제. 직접 강제 대체 집행도 안 되면 간접 강제로 이래 강제행을 청구하게 되는데 간접 강제조차 안 되는 거 2개 있거든. 간접 강제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거 2개 있는데 첫 번째가 창작 활동은 간접 강제 안 돼.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려야 되는데 초상화를 그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계속 부과해서 그림을 그리게 만들면 그게 제대로 된 그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제대로 된 그림이 안 나오니까 창작 활동 이런 것들은 간접 강제하면 안 되고 또 하나가 이거 동거의무입니다. 동거의무인데 부부가 동거를 해야 되는데 동거를 안 한다고 해서 동거할 때까지 이거 벌금을 부과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인격 존중 이상에 반한다고. 인격 존중 이상에 반하니까 이런 것들은 손해배상이나 다른 이혼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동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혼하지 않더라도 이거 부과할 수 있는지 이 말이거든. 부과할 수 있는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이게 필요 없습니다. 이혼이 전제될 게 필요 없고 동거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손해배상 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혼을 먼저 할 것은 전제될 필요는 없게 이래 된다는 겁니다. 가번 해설에 첫째 줄부터 5줄까지만 읽어볼게요.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한 결과로 그 심판 절차에서 동거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해서 조정이 성립했을 때요. 그 조치의 실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법적 의무 본질적 부분을 상대방이 유책하게 위반했다면 부부 일방은 바로 그 의무 불이행을 들었어요. 그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의 밑줄 반드시 이혼 청구가 전제돼야 될 필요 없습니다. 이혼이 전제될 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손해배상 명할 때 그때는 이혼을 먼저 명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게 이래 되게 되고 자 여기서 하나 밑에 거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얘가 지금 법원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이 얘한테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동거할 때까지 손해배상 해줘 이래 명하게 되는데 그러면 얘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동거를 해야 되거든. 동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간접 강제 아니냐는 겁니다. 간접 강제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의사에 반해서 지금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동거를 해야 되니까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동거를 하게 만드니까 간접 강제와 같은 결과가 되니까 이것도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닐지가 문제됐는데 판례가 그 밑에 단락에서 설명한 것은 그런 측면이 없진 않지만 동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자체가 그 이유 때문에 부정되진 않는데 않지 않으니까 이거 그런 측면이 없진 않다고 판례는 보지만 그래도 이거는 명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 됩니다. 됐고 나반
부부가 오랜 기간요,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됐지만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 행위를 했을 때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그랬는데, 보세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면, 얘네들의 그 부정행위를 통해서 혼인이 파탄됐을 때, 혼인이 파탄을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손해배상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되고, 얘네들의 외도를 통해서 얘한테 혼인의 파탄이 초래됐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게 가능하거든. 이런 게 가능한데, 근데 지금 얘네들이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야. 혼인이 파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가 얘하고 외도를 했다고 해서 뭐 특별히 혼인을 파탄시킨 대상이 없잖아요. 혼인을 파탄시킨 대상이 없으니까 이거는 손해배상 안 돼요. 이때는 이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고, 혼인이 파탄을 시켰을 때 손해배상입니다. 혼인이 파탄을 시켰을 때 그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는 이미 지금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외도한 거거든. 외도를 한 거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장이 이래 되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답은 부부 일방이 부부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주거 공간인 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거, 이런 거는 일상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와 관련되는 겁니다. 의식주와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일상가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라밤, 부부 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 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옛날에 이 조문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이래 삭제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틀린 표현으로 풀어야 돼요. 틀린 표현으로. 그러니까 옛날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조문이 나오면 그거는 다 틀린 겁니다. 대표적으로 또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옛날에 임대차 존속 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위헌 판결로 사라졌잖아요. 사라졌으니까 지금 그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틀린 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임대차 존속 기간 제한 없거든. 제한이 없는 걸로 위헌 결정으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없는 조문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면 틀린 걸로 풀면 되겠죠. 라번 틀렸고, 그다음에 마번. 갑이 얼려와 재혼하기로 하면서 혼인 후 부동산을 을에게 정려하기로 약정을 해놨는데, 이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갑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을은 갑의 전초소생 자녀병한테 위 정려 약정으로 대항할 수 없게 이래 된다라고 됐는데,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혼인하면서 재혼하면서 부동산을 을한테 정리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혼인하면서 약정한 거니까 부부 재산 약정이 있다는 거죠. 부부 재산 계약을 정해놨는데, 이걸 얘네 둘 간에는 약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성립하는데, 다른 제3자에게 이걸 대항하려면, 주장하려면 반드시 이 약정에 대해서 이게 돼 있어야 됩니다. 등기가 돼 있어야 되고, 등기돼 있어야지 대항할 수 있고, 등기돼 있지 않으면 대항 안 돼. 등기돼 있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조문입니다. 조문. 부부재산제와 관련된 조문이고, 부부재산 약정은 합의만으로 성립하지만 이걸 다른 사람한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지 대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번 해설 조문 읽어보면,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해서 따로 약정했을 때 혼인 성립까지 그 등기하지 않으면요, 이로써 부부 승계인 또는 제3자를 밑줄에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 동그라미 대항 동그라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대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다른 시험은 선의 제3자로 나온 시험도 있어. 선의 제3자로 나온 시험도 있는데, 이거 그냥 조문에서 제3자면 선악불문입니다. 선악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게 이래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등기 동그라미하고 대항 동그라미 하는 조문 앞에서 기억나는 거 하나 있으세요? 등기가 대항 요건이 되는 거. 대표권 제한이요. 대표권 제한 60조 대표권 제한이고, 대표권 제한이 그 정관기재돼야지 효력 발생하고 등기해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거든. 그때 제3자 선악불문이라고 같은 구조야. 같은 구조. 그러니까 60조에서 제3자도 우리 판례가 등기 안 하면 악의자한테도 대항할 수 없도록 하거든. 악의자한테도 대항할 수 없게 되니까, 여기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제3자거든. 그냥 제3자니까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그래 풀면 이래 됩니다. 조문을 같은 구조로 엮어놓고, 아까 일상가사 대리권은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일상가사에서는 선의
선의로 제한시켜 놨어요. 선의로 제한시켜 놨는데, 근데, 부부재산제와 관련된 이 조문들은 선악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제3자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조문이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규정해놨는 취지를 이해해가지고 우리 판례가 그냥 제3자로 돼 있는 조문과 선의 제3자로 돼 있는 조문 이런 걸 구분해서 해석을 이래 해주기 이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혼인데요. 10분 쉬었다가 이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